사투리 나오면은 현장감, 생생함, 뭐 이런 그런 특징들이 있죠. 토속성 이런 게 있겠죠. 토끼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거대 토끼는 황만근이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탁한 음성을 다시 말했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자, 그 박스에서 아까 언어의 주술성, 그치? 반복함으로써 언어의 주술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네. 언어의 주술성. 너는 집에 못 간다.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치며 비키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토끼를 밀친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드는 파리처럼 쑥 안으로 빨려드는 걸 돌아가는 것이었다.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문맥음이 파악했나? 포인트 문제였구나. 기용기운이. 그쵸? 예. 황만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황만근을 빨아들이고 있는 공간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 들어오지 않는 황만근을 마저 끌어들이기 위해 온몸을 떨면서 뒷발을 든 채 버티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다 전기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쵸? 전기적 요소. 그러면서 기억 부분은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부옇게 밝기 시작했다. 그러자 토끼는 황만근을 향해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놓아라. 하고 말했다. 황만근은 오기가 나서 택도 없는 소리 마이거라. 니를 탕으로 끓이서 어무이하고 나하고 마전해서 먹어 출기다. 네 가족을 벗기서 어무이 목들을 하고 내 토시를 하고 장갑할 기다. 니는 이제 죽었다 자스가. 하고 소리쳤다. 토끼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팔을 빼겠느냐? 황만근은 팔을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고 있는데 토끼가 그렇게 물어보자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내 세원을 세 가지 들어주기 전에는 니까지 건 못 갔다 하고 말했다. 네 소원이 뭐냐? 우리 어머니가 팥쪽 할머니가 좀 오래오래 사는 거다. 효심 드러나죠. 네. 팥쪽 할머니랑 팥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팥쪽을 쓰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째서 오래 산다 하는지 민씨는 모른다. 토끼는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몸을 소스라치게 떨고 나서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 어이구야, A는 어디 있었어? 아, 너는 여기서 못 죽는다 이거였죠? 자, 문맥음을 파악하기 35번. 주인공이 기이한 체험을 하는 공간 맞고요. 그 다음에 B, 주인공이 복귀해야 할 일상적 공간 마을이 있는 쪽으로 맞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뭘 풀 수가 있어요? 34번 문제 풀 수가 있죠? 기억과 니은의 서술 효과. 즉, 민씨가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기억을 통해 민씨가 황만근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억,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민씨의 표현. 자,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1번, 아니네. 들은 말 전한 거 아니죠. 두 번째, 니은을 통해 황만근의 말을 전하는 민씨도 다른 인물처럼 서술자의 서술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자, 니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민씨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번 설명을 보니까 황만근의 말을 전하는 민씨도 다른 인물들처럼 서술자의 서술 대상이죠? 그치?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전제적 작가 시점이거든. 예, 그래서 민씨가 황만근의 말을 전달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네요. 맞네. 3번. 기억과 니은을 삭제하며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을 이거 없어도 뭐 파악되죠? 4번. 기억과 니은은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 자체 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 전달자가 나오면 어때요? 몰입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쵸? 5번. 기억과 니은을 통해 황만근이 민씨로부터 전해드는 이야기가 다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억은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씨 이야기를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답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 풀어주시고 다시 질문입니다. 지금 들어주었다. 그 다음은 자, 아까 들어주었대요. 뭘 들어줬어? 자, 자기 이제 우리 어머니가 팥쪽 할머니가 좀 오래오래 사는 거. 이 소원을 들어줬대. 지금 들어주었다. 그 다음은 여우 같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송편을 3번 먹으면 네 집으로 올 거다. 다음은 뭐냐? 똑똑개비 같은 아들이다.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준다. 이제 나를 놓아라. 내가 언제 네 일을 잡았나? 네가 갓부리면 되지 바보 자식아.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을 무섭게 부풀리더니 황만근의 얼굴에 뜨겁고 매운 김을 내뿜었다. 황만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간신히 떠보니 어느새 자신의 팔이 돌아있는 것이었다. 황만근의 주변에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자, 주버연 35에 3번 주인공의 지난번 체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 그렇고 다시 질문. 황만근은 제대로 숨쉴 겨를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다. 동네 곳곳에 닭들이 횃대에서 소리쳐 울고 있었다. 황만근은 밖에서 어무이 어무이 하고 소리치면서 마당으로 뛰어돌아갔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마당 35에 4번 주인공이 어머니에 대한 불안을 감지하는 건가. 좀 더 볼까요?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의 어머니는 그가 나갔을 때 모습 그대로 얼굴이 백지처럼 변했어. 어머니 어머니. 그가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져 버렸다. 그러면서 칵 하고는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냈다. 그래서 황몽은 이렇게 뛰어왔구나. 자, 그러면 4번 맞는 거. 황만근이 어머니를 껴안고 통콜을 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고 온몸을 어루로 만지자 어머니를 놀았다. 니와 인자왔노. 밤새도록 토끼 귀신하고 씨름하다 왔다. 니는 괜찮나? 니 기다리다가 아까 해뜰려게 닭이 울기래 밥 탱탱이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맥혀서 죽을 뻔했다. 움직이다가 더 맥힐 것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모아놓고 이래 니가 오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무디 같은 자스가 와 밥만 해라고 물을 안 따라놨나? 황만근은 울다가 웃다가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워 물을 들어 동네 우물로 달려갔다. 그날 우물가에서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 되었고, 자, 그럼 우물은 자기 경험담을 마을 사람들이 알려주는 공간이죠. 5번, 35번입니다. 주인공이 어머니 요청을 동네 사람들, 아니죠? 어머니 요청이 아니라 자기 경험, 이상한 경험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되풀이 되었고, 종래 황만근이 우물가로 초청되어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야 했다. 송편을 3번 빚을 만큼의 시간, 곧 새해가 흐른 뒤에 토끼 말대로 어떤 처녀가 그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진짜 그렇게 됐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A, B 36번.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으나 여전히 흥미를 느꼈죠? 흥미를 느끼니까 어떻게 돼? 우물가로 또 초청돼요. 결국 우물가로 초청되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되니까 이게 아니고, A는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도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이야기의 내용이 점점 달라진 건 아니죠. 3번 B는 새로운 등장인물의 말에 따라 말을 처음 전한 존재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새로운 등장인물의 말에 따라가 아니라 그의 집으로 처녀가 들어오니까 이제 황만근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4번 B의 말은 A 이야기의 일부로 말의 실현이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인다. 그렇고요. 5번 B는 A의 이야기가 3년 동안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말의 실현에 대한 공동체 확신 이런 건 아니죠. 따라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3년 뒤에 진짜 어떤 여자가 황만근의 집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3, 7 적절하지 않은 거죠. 황만근이 거대한 토끼와 겨루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전개는 민담의 일반적 특성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렇고 바로 박스에 민담적 요소를 적극 활용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토끼가 너는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한 것은 언어의 주술적 특성을 드러낸 거고, 황만근이 니는 이제 죽었다라고 발언하며 위협한 것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와 토끼가 황만근의 손을 들어주기로 하였고, 바보자스가라는 말은 황만근에 대한 신이한 존재의 우위가 변했음을 보여주는 거. 그렇죠? 어머니가 주먹 덩어리를 토해내는 것은 황만근에게 속은 것은 깨달은 토끼의 주술적 복수 아니죠? 답 5번. 3, 4 했고, 3, 5 했고, 3, 6 했고, 3, 7 했네요. 질문. 아마 여러분들 1학년 때 황만근 공부를 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치? 원래 황만근은 장편소설이고요. 보통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황만근의 죽음을 둘러싼 민씨의 어떤 평,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38에서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의 관동별곡 튀어나오고 있네요. 문제 먼저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 A를 이해한 내용, 그러니까 A 보고서 바로 풀면 되고, 40번 박스 보겠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의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니?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볼 것이냐 이게 되겠죠. 근데 이제 관동별곡의 작가는 현실적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며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게 순곰이에요. 순곰이. 높은 인간의 정신적 경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우아미, 골개미, 비장미, 순곰이, 그 중에서 이제 순곰이가 나타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이 새끼치니 춘풍 옥접성에 초점을 끼웠는지, 좀 빠르게 그냥 들어갈게요. 봄바람 옥피리 소리에 초점을 끼웠는지, 호위현상, 자, 학이 좀 이렇게 까맣고 하얗고 얼룩덜룩하죠? 그걸 호위현상이라고 그래. 호위현상이 반공, 공중에 서서히 뜨니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는한 듯.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화자가 자기 자신을 서호 옛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금강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예. 소양사 대항로 눈아래 굽어보고 전양사 진헐대 고쳐 올라 앉으니 다시 올라 앉으니 여산 진문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이때 여산은 금강산이 되겠죠. 우와 영탄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사, 조화옹 조물주죠. 헌사토 헌사할사 야단스럽구나. 날거든 뛰질 말거나 섞거든 솟질 말거나. 자,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산의 기운, 산의 흐름, 산맥의 흐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거든 뛰지를 말거나 섞거든 솟지를 말거나, 이 말은 뭐니? 날고 뛰고 서있고 솟아있다 이런 얘기죠. 부용을 꽂았는 듯 배곡을 묶었는 듯, 대꾸법 들어갔고 직유법도 있습니다. 부용은 연꽃이에요. 연꽃을 꽂은 듯 배곡을 묶었는 듯, 동명 동해바다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을 떠받치는 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9번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봉우리를 부용을 꽂고 배곡을 묶은 듯한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하여 대상의 아름다운 표현 맞고, 이런 게 이제 우암이죠. 우암이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봉우리를 배곡,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 뭐 이런 건 없죠. 배곡,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표현했다. 동명은 아니죠. 네, 동명은 동해바다를 박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 4, 5번 확인. 봉우리를 동명을 박차고 북극을 받치는 듯한 모습에 빗대어 대상의 웅장한 느낌. 날거나 뛰질 말거나 섞거나 솟질 말거나와 같이 행위를 부각하는 대꾸를 통해 봉우리의 역동적인 느낌 표현. 꽂았는 듯 박차는 듯과 같이 상태나 동작을 보여주는 듯한 유사한 통사구조 나열을 통해 봉우리 자체를 면목해 줬습니다. 아닌 거는 2번이 되겠네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통합과정이라서 이렇게 고전 시간 나오면은 웬만큼은 뜻풀이를 해주거든. 뭐 뜻풀이 해주는데 사실 이것도 거의 뜻풀이 했긴 했는데. 자, 높을 쉬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보 하늘에 춤이 일어 하늘에 올라가 무슨 일을 사려려고 아래려고 천만급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망고대하고 혈망봉을 마치 신하로요, 신하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너로구나, 너 같은 사람이 또 있는가. 내 의인화 들어갔고, 계심대 고철라 딴 데로 가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진월대에서 주변 풍경 구경하다가 망고대하고 혈망봉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신하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계심대 다시 올라 중앙성 바라보며 12,000복을 역력히 헤아리니 봉우리바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좋지 말거나 좋거든 막질 말. 이때 좋다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막지 말거나. 자, 그래서 봉우리마다 맺혀있는 기운이 어떻다? 맑고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 기운을 흩어내어 인거를 만들고자 인재를 만들고 싶다. 자, 그래서 우국충정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고, 형용도 끝이 없고 태세, 체세, 그 흐름, 산맥의 흐름도 많기도 많구나.
천지가 생겨날 때 자연이 되었지만 이제와 복이 되니 유종도 유종하사 뜻이 있고 뜻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냐 그 앞에 넓은 바위 활용소 되었구나. 천년노령. 자, 이때 천년노령은요 화자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련한 정치가 의미를 하고요. 천년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밤낮으로 흘러내어 창에 푸른 바다에 이었으니 풍운을 언제 얻어 3일후를 지려는가. 풍운 이건 기회를 언제 얻어 3일 동안 비를 내리겠는가. 음해에 이은풀 음해 그늘에 낭떠러지 그늘진 낭떠러지에 이온풀 시든 풀을 다 살려내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정의 다짐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음해의 이온풀은 이제 고통받는 백성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활용서에서는 어떤 자신이 어떤 그 포부, 정치적인 포부를 드러내는 부분. 마하여 묘길상 앞문제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달에 불정대 오르니 천심절벽을 반공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산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내어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으니. 자, 실같이 풀어서 요거는 이제 근경이고요. 배같이 걸었으니 이거는 원경입니다. 가까이 볼 때는 물줄기 실처럼 보이고 멀리서 볼 때는 배 면처럼 보인다는 얘기. 도경 12굽이 내 볼 때는 여러 개다. 도경 그림책의 12굽이 내가 볼 때는 여러 개다. 자, 그래서 불정대에서 본 게 뭐냐면 12폭포 이거를 이제 본 겁니다. 이적선 이적선은 이태백이고요. 이적선이 이제 있어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고 말 못하려니. 그래서 이제 금강산의 아름다움 여기가 훨씬 더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괜찮니?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금강대에서 진월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 없어요. 이런 거 이중 태도 없죠. 진월대와 불정대에서는 이미지 대립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 같은 건 없었습니다. 개심대에서는 선경후종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 한번 볼까요? 그럼 개심대 선경후종은 먼저 경치 보고 그 다음에 정서 표현입니다. 그러네. 중요한 건 바라보면 많이 영역해야되니 선경 인재를 만들고 싶다. 후정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먼저 경치 보고 요렇게 후정이 되겠네. 우국충정을 보이는 모습 선경 후정이 맞네요. 자, 활용소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 활용소가 아니라 딴 데였고 활용소에서 불정대까지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아 시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활용소에서 불정대 어디 갔어? 활용소 밑 중략 부분이군요. 여기 있죠? 마하연 묘길사 앞문제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 오르니. 예, 경로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경로가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틀렸다. 답 3번 39번 했고요. 40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혈망동을 천만검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 그렇죠? 지조절이 저게 투철한 존재로 본 겁니다. 두 번째, 개심대에서 저 기운 흩어내 인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의식하고 있다. 예, 우국충정의 모습. 세 번째, 중양상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고연된 인간사의 영을 받는다. 뭐 개소리야, 그치? 그냥 이건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뭐 이게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사의 영향을 받는다. 전혀 관계가 없고 불정대에서는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배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은 자연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는 작가의 태도 반영.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성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작가 차별상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한 번이 되겠습니다요. 질문하세 없으면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1에서 45번이고요. 전우치전이었나? 맞네. 전우치
최동원 감독 이거 시나리오인가? 연극인가? 시나리오 맞네. 주인공이 강동원이었는데. 본 사람 없어요? 이거 재밌어. 내가 바로 전우치. 전우치 2가 나와야 되는데 강동 더 늦기 전에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가의 화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박스 종업기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를 통해 나가 창작되어 할 때 A와 나에 대한 비교. 짜증나는 문제가 있네요. 다음에 44번은 나에 대한 문제고, 45번 영화 제작할 때 연출 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박스만 좀 읽고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생의 반응이 가를 이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까지만 끊고 보고 가 본 다음에 학생 반응 적게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나 병서나 무기 등을 얻어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유교적 이념을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영웅소설과 전우치전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래서 전우치전하고 영웅소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어때요? 고귀한 탄생, 그 다음에 기아는 어릴 때 버림받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력자 1이 나와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시련, 고난이 있을 겁니다. 아니다. 신이한 능력. 요걸 하나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련 고난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력자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갖추죠. 능력 또는 템 갖추기. 그렇죠? 이거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승리를 해서 가문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건국, 나라를 세우거나 아니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거나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 해피엔딩. 보통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전우치전은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부분 줄거리.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갔다. 우치 테너와. 이거는 고전 소설이에요. 정확한 요물이 나를 없이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굴에가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리라 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굴로 가니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하여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와 생각하되. 자, 요런 거 조심해. 그쵸? 고전소설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 휙 바뀐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한번 들어간 거야. 여우굴로 갔어요. 그러다가 찾을 수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요괴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저 천서 상고는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가지 못함이로라. 자, 여기는 이제 소설자 개인 편집자적 논평 요걸 좀 해주고 있죠. 하늘책 상고는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이 부분. 우치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할 술법이 없음에 과거의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내 벼슬아에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이 더디리라 하고 이에 한 괴교를 생각하여 몸을 흔들어 변하여 선관이 되어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바로 걸레로 들어가 대명전에 자리하니 서기 상서로운 기운이 공중에 어리었으니 궁중이 황홀했다. 자, 지금 이제 전우치가 지금 뭐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과거 시험 보고 뭐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지금 도술로 선관으로 변신해서 이제 궁중 하늘로 궁궐로 간 겁니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임금께 아뢰기를 고금이 드문 궤변이라. 고금, 옛날과 금, 오늘날의 드문 궤변이라 하니
왕이 대경하사 크게 놀라 여러 신하를 모아 의논하시더니 우치가 운무 중에 구름과 안개 가운데 서고 청이동자가 외쳐와 고려고 왕은 옥황상자 전교를 들으라. 전교는 이제 황제 또는 왕이 내리는 편지를 전교라 그래요. 하거늘 왕이 명하사 바닥에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춰 놓게 하고 나아가보니 한 선관이, 얘가 이제 우치가 되겠죠. 금간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 구름 중에 쌓여 단정히 섰거늘 왕이 4번 절한 후 땅에 엎드리니 우치왈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 낡고 허럽기에 이제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여러 나라의 뜻을 전하여 모든 물건을 다 바쳤으나 다만 황금 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에 황금이 유족함을 아시고 이제 뜻을 전하사 7월 7일 오시에 상냥하리니. 상냥이라는 말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건축 완공하는 날이야. 완공하는 날. 그날 미처 대령하되, 이제 뭘 대령해요? 황금 들보, 기둥, 황금 기둥 하나 대령하되 길이 10척 5촌이요 너비 3척 2촌.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 이렇게 구라쳤지, 그치? 예. 하고 말을 마치자 선악소리 은은하며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더라. 자, 그래서 요 A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나면서 전우치가 사기치고 있어요, 왕한테. A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응? 왜 없지? 43번에 있군요. A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구나. sorry. 자, 다시 질문 계속 보겠습니다. 중략 9번. 우치 무하나여 달아나고자 하더니 화담이 알고 변신하여. 자, 변신 모티브도 들어가 있죠. 이게 도술 싸움이기 때문에 사기되어 달려드니 우치가 보람에 되어 날려 한즉 화담이 또한 청사자가 되어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와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요. 우치의 애걸하며 말하길 선생의 도술의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하여 싸우니 죄당 만사이오나 죄 당연히 만번 죽어도 당연하다. 이런 얘기야. 소생에게 노모가 있어하니 원컨대 선생은 잔명 남은 목숨을 빌리소서. 자,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화담이 말하길 내 이번을 살리거니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를 닦음이 어떠하뇨. 우치가 말하길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 따르리다. 하고 인하여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자, 끊어야 되겠죠? 고전소설들은 좀 끊어주면 좋지.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어때요? 화담과의 도술 대결에서 진 것 같아. 그쵸? 우치가. 그래서 목숨을 구원했고 또 화담이 한번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나랑 같이 도를 행하자. 선도 도를 닦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집에 돌아와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보친을 봉행하더니 세월이 여루하여 흐르는 물과 같아 우치 모 부인이 졸하니 돌아가시니 우치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3년을 받들더니 하루는 화담이 왔거늘 우치가 황망이 나와마자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에 화담이 말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으며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상제에 가두고 그 굴에 불지르며 어떠하냐. 우치 말하길 이제 선생의 그 여우를 없이 하시면 진실로 온 나라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화담 말하길 내 이제 그대를 데려가라 하느니 행장을 꾸리거라. 하거늘 우치 크게 기뻐하며 제사를 흩어 노복을 주며 말하길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라 하니 너희들은 탈 없이 있어 나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 하고 조상의 무덤에 하직한 후에 화담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사로 향하니 그 뒷일은 알지 못하니라. 왜 이렇게 착해? 자, 41번 문제. 화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끈다. 그러네요. 나머지 확인. 전우치 요청에 따라 선도를 닦길. 전우치 요청이 아니라 화담이 요청했죠. 전우치의 공격을 받으나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한다. 공격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전우치와 함께 구미호를 퇴치할 나란정 요 내용이 없고 전우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주선행을 재촉한다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답 1번이 되겠네. 자, 42번 문제도 풀 수가 있겠죠? 가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학생 1.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은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얻게 된 일반 영웅소설과 비슷해요. 그렇고 학생이 전우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땡! 충 다 안 했죠? 오히려 임금을 능멸했습니다. 임금을 속여서 황금 들보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생 3. 전우치가 20량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나라의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달라요. 그렇죠? 학생 4.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는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달라요. 학생 5. 전우치가 재산을 흩어 노부에게 주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달라요. 좋습니다. 그래서 답 B 학생 2가 틀렸다. 충 다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최동훈의 전우치 시나리오 씬 넘버 1 궁궐답. 야 이게 가장 먼저 찍었구만. 아니지 가장 먼저 찍은 게 아니라 흐름이지 흐름. 궁궐을 향해 내려가는 오색구름 선녀와 천군 호위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본다. 왠지 보고 싶다. 이거 봤냐 이거? 볼래? 잠깐 앞부분만? 아니다 보지 말자. 여기서 이제 풍악을 울리거든? 멜로디가 약간 후크송이라서 귀에 맴돕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전우치 재밌어. 예, 젊은 강동원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어디 보자. 왕, 옥황상제 아드님께서 오신다. 예를 갖춰라. 왕이 손짓하자. 요거 좀 달라졌죠? 그치? 예. 원작에서는 선관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옥황상제 아드님으로 나옵니다. 왕이 손짓하자 궁중악사들이 정악을 연주한다. 지상으로 내려온 구름 전우치가 입을 연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왕이 고개를 더 낮춘다.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1만 냥을 함경도 기근진역에 보냈느냐. 그제 제 꿈이 나타나 하며가신 대로 한치 틀림없이 그리했습니다.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갚아줄 것이다. 황공하옵니다.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길래 그건 역시 준비했습니다.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똘똘하구나. 근데 에이 가랑이 맘에 안 드는구나. 전우치가 손짓하자 궁중악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 다른 음악을 연주한다. 마음에 안 드는지 전우치가 손가락을 튕기자 악사들은 음악을 바꾼다. 그제서야 마음에 든 전우치의 머리를 흔들어 박자를 느끼며 보물이 늘어선 곳으로 걷는다. 보물을 발로 툭 쳐보고 도자기는 관심 없어 깨고 보고 던지고 보고 깨는데 중략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작고 투박하다. 앞면은 청동이라 탁하고 뒷면은 자개로 덮여있다. 전우치가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왕은 고개를 들라. 예, 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즐겨해.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그림에서 튀어나오니 내 재주가 아까워 그런다. 전우치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친다. 산수화, 공녀이 손에 들게 한다. 어떤가? 지상의 풍경이 아닌데 사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인이 과문하여 묻는데 주인 없는 과문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어 묻는데 주인 없는 빈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니라. 전우치? 망나니 전우치? 전우치가 대동하고 있던 천군들을 보면 그저 호수아비에 불과하다. 이거 문매금이 파악하는 거였군요. 미안. 3번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호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주어야겠군. 가능하겠죠? 예. 나를 아는가?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참. 감히 도사남이 주상을 능멸해. 여봐라 이놈을 잡아라. 공중무관들이 들이닥치는데 전우치는 태평하게 한 잔도 걸치고는 손가락을 튕겨 음악을 바꾼다. 음악은 점점 흥겨워진다. 진땀나는 궁중악사들. 도사놈이라?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이 분다.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순식간에 장대비가 내린다. 땅을 접어 달리고 술상을 향해 축지법으로 갔다가 돌아온다. 4의 3번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줘야 되겠군? 안 되죠, 이거는. 여러 공간이 아니라 지금 그 장소, 그 궁궐 안에서 다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틀렸네. 다시 지문입니다. 날카로운 검을 바람보다도 빨리 휘두르고 검이 휙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고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아니 검이 왕 얼굴 앞에서 꽃으로 변한다. 가련한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무릇 생선은 대가리로부터 썩는 법.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공치사 받을 일도 아니고. 전우치를 에워싸는 궁중 무관들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는데 전우치 천천히 붉은 붓을 들어 술병 모가지 테두리를 둘러 원을 그린다. 서로를 바라보다 자신의 목을 보는 무관들 모두의 목에 붉은 테두리가 그려져 있다. 내가 이 병의 목을 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무관들 술렁거리며 주춤한다. 저놈을 잡는 자에게 황금 2,000냥을 주겠다. 하하, 돈을 막 쓰는구나. 하하.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돌아가 말을 타고 사라진다.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왕을 언짢게 한다. 왕이 전우치인의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려면 언짢은 왕의 표정을 보여주며 전우치가 남긴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끌자 되겠네. 기억, 전우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게 하려면 지상을 내려다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면 촬영. 기억이 뭐니? 선녀와 천군 후이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다본다. 좋습니다. 니은은 거울에 눈이 멈춘다. 요거였고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어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닌 것은 아까 4번 다른 공간을 보여주면 안 되고 그 궁궐 안에서, 그치? 전우치가 있는 공간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전우치는 나름 흥행도 성공하고 참신했습니다. 또 강동원이 깨방정하는 그 연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10여 년 만에 외계인 일부라는 영화를 같은 감독이야 개봉했는데 이 대사 그대로 써요. 전우치에 나왔던 대사. 도사란 무엇이냐 이거 하는 거. 아, 옛날 맛이 안 나. 외계인 일부는 망했어요. 내년에 2부 개봉한다는데. 김우빈이 주인공, 김우빈, 김태리 되려나? 안 될 것 같아. 옛날 한 2010년대 그 감성들, 예, 망각 우리 영화였던 그 재미가 폭발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문제 41 했고 42 했고 43.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할 때 A와 나에 대한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마 선관위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나의 시나리오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1번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는 A에서는 근엄하였으나 나에서는 거두름을 피우는 것으로 변화했다. 2번 전우치가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까닭은 A에서는 모친 봉양을 위한 것이었으나 나에서는 백성을 보살피는 걸 맞고 3번 전우치가 자신의 요구 실현에 대한 취한 조치는 A에서는 실행하지 않을 경우 변을 당하리라 위협하는 것으로 나에서는 실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거예요. 7배, 70배, 700배 있었죠.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으로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아니죠? I will be back. 이건 없었어. 예.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하는 장면은 A에서는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자세히 서술되었으나 나에서는 꿈에 나타나 하명하였다는 것. 그치? 예. 내가 지시한 것은 다 했느냐니까 예. 꿈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근 지역에다가 황금을 보냈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닌 건 4. 자,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에 대한 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전우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계기로 왕과의 갈등이 표출되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고요. 전우치가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라고 말함으로써 왕과의 갈등이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확장. 왕이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최고의 예우로 대하는 것은 장차 전우치의 정체가 밝혀질 때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 4. 왕이 전우치를 옥황상제 아드님에서 도사놈으로 바꿔 부르는 것에서 전우치형 왕의 적대적인 인식. 5.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이 계속 바뀜으로써 아니죠. 왕은 주문 안 했고 그치? 예, 전우치가 또 도수를 써서 음악을 또 바뀌죠. 그래서 왕과 전우치의 대결 이런 거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질문 괜찮니? 예, 쉬는 시간. 이번 문제 딸려 있고, 자, 가와 나의 소술 방식이 이제 좀 섞여 있죠. 네. 그 다음에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먼저 풀 문제가 있고요. 나를 첨가할 때 가와 같은 제가 등장이 된 배경, 가와 나를 첨가할 때 기역, 니은 되어 있는데, 여기 뭐 끊어져 있긴 했지만, 네. 지금 두 개가 있고, 추론 형태가 하나 있죠. 가와 나를 읽은 학생. 문맥상 바꿔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시험이 과거제대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자, 정부의 관직을 두고 시험제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관직을 두다. 자, 그가 열쇠를 이거는 열쇠를 두는 거지, 그치? 관직을 두다. 예, 바꿔서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등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직을 두다하고는 관계가 없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의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으면 부정하기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몰라야 되죠. 이 시험관들이, 그쵸? 네,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대학 입학시험 보면은 이름 쓰지 말 거, 뭐 자신을 나타내는 뭐 특이 표시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제한을 두죠. 지금 이제 소원번호라는 걸 매겨가지고 하는데, 자,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그치? 공부하면 성공한다 라는 생각이 박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냈다. 또한 최종 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미리 좀 얘기하지만 조선시대에 시행했던 과거 시험은 1차 시험부터 9차 시험까지 있어요. 이걸 올 패스하면 진짜 고위관직 되는 거고 1차 시험 패스하면 초시라고 그러죠. 2차 시험 패스하면 진사가 됩니다. 이게 진사과 시험인데 진사 정도 패스를 하면 그래도 인정해. 아, 쟤는 공부하는 양반이야. 이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전교 등수로 따지면 한 전국에서 한 100등 정도 해야 돼. 그래야지 진사입니다. 그래서 진사까지 봤다고 해서 뭐 그 다음 시험을 못 봤다 해가지고 그 사람 무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진사부터는 추천제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관직에 올라갈 때 추천을 받아서 또 관직 생활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어떤 일종의 어떤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한 겁니다. 자,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1000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군의 유럽 계몽 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사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1000년 동안 시험을 봐.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그 영주제, 그치? 아버지가 영주면은 아들도 영주가 되는 봉건제도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과거제도는 봉건제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물론 신분질서,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이 양반이 된다는 그 봉건은 있지만 어떤 그 관료사회라고 한다는 차원에서는 약간 봉건제도에서 좀 벗어나 있는 형태가 이 과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 신기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되겠네요. 자, 1번이 아니래. 아까 17번.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그러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실질적인 사회적 관료 선발의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고, 세 번째,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고요. 지방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얘기했었고요. 네 번째,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문소리야 얘는. 다섯 번째,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죠. 따라서 답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다섯 번째 이런 것 때문에 유럽 사회가 또 과거제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가 대우받는 그런 세상. 이든이 이황 할아버지 같은 경우 그쵸? 숙종 때죠? 예. 맞아. 나라의 보물처럼 여겼던 학자들이 몇 명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어떻게 귀족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누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있었나? 가와 관련된 문제 푸는 게 없네. 다 나까지 봐야 되네요 이제. 자, 나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로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인식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안 봐도 알겠다, 그치? 17세기면 이제 청나라잖아, 그죠? 명에서 청으로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면 나라가 기조를 유지하려면 어때요? 계속 뭔가를 줘야 되거든. 권력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세습제를 도입을 하려고 했겠죠. 내 생각이야 그냥. 어쨌든 17세기 중국에서는 이렇게 다시 등장했고, 고연무는 관료자의 상층에서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관들에 한해서 세습의 길을 열어놓는 것. 황종이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서와 같은 옛 제도를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제도를 되살리다. 2번 기억을 되살리다. 맞지가 않죠? 제도 되살리는 거하고 기억 되살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자,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려는 압력이 있었다. 수백 년에 걸치다. 이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죠. 21에 3번. 구름다리가 멋지게 걸쳐서 아니죠. 시간 걸치는 거하고 다리 걸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다. 다시 지문.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국어 공부죠. 그치? 어떤 여러분들은 지금 국어의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푸는 요령. 요거 지금 하고 있잖아.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한 현상도 나왔다. 장기간 매달리다. 수험 생활에 매달리다. 21에 4번. 사소한 일에만 매달리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왠지 예인 것 같아요. 그쵸? 사소한 일에 매달리다. 시험에 매달리다. 네. 5번까지 확인하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에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그쵸? 시험 성적이 아무리 뛰어나면 뭐예요? 이 새끼가 망인데. 그치?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자,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명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치?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성과에 급급한다. 이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자, 상상하기 어렵다. 상상하기 어렵다. 21의 형편이 어렵다. 안 맞죠? 따라서 21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시 지문입니다. 자,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질문. 한마디로 말하면 뭐니? 자, 과거제를 뽑는 것은 뭡니까? 능력주의, 그쵸? 실력 위주였어. 그런데 중앙에서 원래 과거제도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거죠. 중앙에서 관리자를 파견하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승진을 빨리 하려고 그래. 그치?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인 것만, 어떤 성과 위주만, 성과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에서의 장기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성, 그 사람의 어떤 품성도 잘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나달락,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던 것, 예전의 어떤 방법을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자, 16번.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했다. 자, 나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그 과거제도의 개혁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런 개혁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나? 라고 하는 것을, 인과관계에 따라서 설명을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 가에서도 과거제도를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1000년 동안 유지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나머지 확인해 봅시다. 가와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했다. 뒷부분 없고요. 3.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특정 제도에 대한 관점을 드러낸다. 나도 구체적 사상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4.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이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었죠. 그치? 과거 제도의 문제점 하면서 왜 예전의 세습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따지고 있습니다. 5번.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이 아니라 개혁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 보면은 통시공시가 있잖아. 이 통시적으로라는 말은 이제 역사를 훑어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는 것. 이걸 통시라고 하고, 공시적이란 말은 한 시기에 집중해서 보는 것. 이걸 공시적이라고 그래요. 공시, 통시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시적, 미시적도 있죠? 거시적과 미시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거시적은 크게 보는 것. 미시는 작게 보는 것. 예를 들어서, 경제를 국가경제 차원에서 따져보는 것은 거시. 생활경제로 보고 어떤 그 개개인들의 어떤 주식 투자 현황이나 어떤 생활 소비 습관, 요걸 따지면 미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그래서 통시, 공시, 거시, 미시 개념 좀 알아두세요. 17번 했고 18번 나를 참고할 때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습의 길을 그쵸? 세습제도까지 얘기한 게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야. 1.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 근무지의 소속감이 약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고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하는 세태로 자, 공공성과 상충하는 거는 뭐였습니까? 바로 승진 욕구죠. 승진 욕구. 그쵸? 개인의 승진 욕구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과는 상충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중앙에서 파견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애들 세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3.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서 공동체의식이 높지 않았다. 그렇고요. 4.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료들이 출세 지향적이어서 장기적 안목보다는 근시안적인 결과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시안적, 눈에 보이는 거죠. 가까운 거, 시야, 눈에 보다. 5. 과거제가 낳은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해 관리들의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만을 내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2번이 되겠고요. 19번. 가와 나를 참고하여 기억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익명성의 확보. 익명성은 왜요? 시험을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 니은 익명성에 대한 회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어서 1번 기억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기회를 보장했지만 니은은 결과주의 지나친 확산 아니고요. 뒷부분 틀렸고 2번 기억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니은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게 뭔 소리야? 3번 기업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아니죠. 4번 기업은 사회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니은은 관리 선발 시 됨됨이 검증의 곤란함. 네, 4번이 되겠다. 그치? 즉 인성과 실무 능력을 검증이 안 됩니다. 익명성이. 그래서 세습하자 어쩌고저쩌고 나왔고 5번 기업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의 다양성 확대했지만 니은은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였고자 전혀 쓸데없는 얘기가 되겠네요. 20번 문제입니다. 학생 반응. 갑. 변변치 못한 출신이라 차별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으면서 불만이 많이 해소되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을. 과거를 통해 조선사회의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 좋다. 그런데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병. 요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서 학습의 깊이가 없으니 문제다. 그래도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1. 갑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유동성 증가는 뭡니까? 바로 신분 상승이 되는 거지. 그치?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했다. 연결됩니다. 2. 을이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 그렇죠. 3.
을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 내용에 주목한 것. 그렇고 4.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한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 그렇죠? 5.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방 아니죠. 실무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예.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1번 했고요. 질문하시게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점핑 25에서 28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질문이군요. 디지털 카메라. 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OIS 기술. 아마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지? 손떨. 그쵸? 손떨림 방지 기술이야, 이거.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에 따라 쓰는 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론 형태 28번 박스 형태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도 다 있는 기능이야, 이것들.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 걷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첫 번째 단락 내용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영상 안정화 기술. 두 번째 단락.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 등이 있다. 광학 영상 안정화 OIS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렌즈 모듈은 보정용 렌즈들을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 피사체의 상이 맺히고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의 영상으로 저장된다.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한다. 이때 OIS 기술이 작동되면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된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이제 영상 안정화 기술 두 개 얘기해서 광학적 기술과 디지털 기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광학적 기술 OIS에 대한 설명이다. 비쌀까 안 비쌀까? 당연히 비싸죠. 저거는 렌즈를 움직이고 막 자이로 센서가 있고 이걸 자동 조정하고 해야 되니까. 자,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는 보이스 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중앙에 위치한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배치되어 있다. 카메라가 흔들리면 제어 장치에 의해 코일의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이런 게 조건이 되겠죠?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한다. 이 힘이 렌즈를 이동시켜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되고 피사체의 상이 유지된다. 이외에도 카메라가 흔들릴 때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상쇄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이스 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OIS 기술이 손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할 수는 있지만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 디지털 영상 안정화 DIS 기술은 촬영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적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기술은 촬영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
연속된 프레임 간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움직임을 추정하는 한 방법은 특징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징적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된다.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디지털 영상 안정화가 되겠고요. 얘는 동영상 위주의 탑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징점을 이용해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단락. 먼저 K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들을 찾고 다음 K 플러스 1번째 프레임에서 같은 특징점들을 찾는다. 이 두 프레임 사이에서 같은 특징점이 얼마나 이동하였는지 계산하여 영상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그리고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여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계산해줘야지, 그치? 예, 뭐 하나만 있으면 뭐 금방 빨리 되겠는데, 우리 사람의 몸, 피사체가 움직이는 거는, 특징점이 한두 개만 가지고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늘어날수록 계산 더 많이 해야 돼. 자, 한편,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비어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내면 프레임들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원래의 프레임 크기를 유지하면 화질은 떨어진다. 뭐 그렇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두 가지 방식, 그치? 그래서 OIS하고 DIS, 광학이냐 아니면 디지털 보정이 이렇게 됩니다. 25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미지 센서가 어떻게 이동해? 자, 이미지 센서 이동하는 것은 뭘 써요? DIS가 아니라 OIS가 되겠다. 그쵸? 바로 이 부분이 나와 있죠? OIS 설명되어 있고, 좀 가면서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감지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DIS가 아니라 OIS가 되겠다. 1번 틀렸네. 2, 3, 4번 확인하겠습니다.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도 이미지 센서는 당연히 필요하죠. 피사체 이미지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세 번째, 연속된 프레임에서 동일한 피사체의 위치 차이가 작을수록 동영상 움직임이 당연히 부드럽죠. 위치 차이가 작을수록 부드러운 거지. 디지털 카메라의 저장 매체에는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영상에 저장되고요. 보정 기능이 없다면 손떨림이 있을 때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색의 변화 영상이 그려진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1번. 26번. OIS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이스 코일 모터는 카메라 모듈에 포함되는 장치고, 두 번째, 자이로 센서는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한다? 자, 자이로 센서가 아까 뭐 한다고 얘기를 했나요? 자이로 센서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죠?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선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한다. 안 틀렸죠? 영상이 아니라 카메라 움직임을 감지해서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하는 역할이 자이로 센서. 3. 보이스 코일 모터에는 전류에 의해 발생한 힘으로 렌즈 위치 조정. 4.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 움직임을 정확히 알려도 렌즈 이동의 범위에 한계가 있고요. 5. 흔들림에 의해 피사체 상이 이동하면 원래 위치로 돌아오도록 렌즈나 이미지 센서 이렇게 좋습니다. 틀린 거는 2번. 27. ABC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위 점들의 밝기 차이가 어떠하고 영상이 흔들리기 전의 밝기 차이와 후의 밝기 차이 변화가 어떠하면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다. 자, 그럼 여기서 기준은 뭐니?
특징점의 위치를 추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커야 되니 작아야 되니?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자,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징점 나와라. 특징점이 어디 있었더라? 바로 예, 왼편에 있었네요. 자, 여기 되어 있죠? 특징점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을 선택한다. 그렇죠? 그럼 밝기는 어떻게 해야 돼? 밝기는 커야 되지. 그죠? 밝기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상이 이동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돼야 돼. 그치? 영상 흔들리기 전과 후는 밝기 차이가 작아야 되겠다. 예. 그러면 클수록 작을수록 2번 아니면 3번이라는 얘기네. 자, C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징점들이 많을수록 보정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죠. 연산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답 2번이 되겠네. 질문요. 안 계시면 28번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새로 산 카메라의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OIS 기능을 켜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빌딩을 찍는 순간 바람이 휘청하여 들고 있던 카메라가 움직였다. 집에 돌아와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려 한다. 그러니까 OIS 기능 했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다시 DIS로 보정한다는 얘기야. 1번 기억에서 프레임 모서리 부분으로 특징점을 선택하는 것이 움직임을 추정하는 데 유리하겠군. 그래요? 프레임 모서리 부분 움직임을 추정하는 방법 특징점 이용하는 것. 특징점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 이동하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된다. 기억에서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으로 특징점을 선택하는 것이 움직임을 추정하는 유리한가? 그런가? 2번 니은을 DIS 기능으로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 크기가 변했다면 흔들림은 보정되었으나 원래 영상 일부가 손실된다? 그랬니? 화질이 어떻게 돼? 요거는 돌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있는 구간이 나타난다. 비어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내면 프레임들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원래의 프레임 크기를 유지하려면 화질은 떨어진다. 이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확인이 되죠. 3. 기억에서 1번은 안 됐다. 1번은, 그치? 1번 왜 안 될까? 1번이 왜 안 될까? 얘는 동영상 찍고 있는데 피사체가 움직이는 애니? 건물을 움직이는 애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1번 안 되는 겁니다. 3.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고 그 차이를 계산하여 니은을 보정한다. 4. 기억은 OIS 기능으로 손떨림을 보정한 프레임이지만 니은은 OIS 기능으로 보정해야 할 프레임이겠군. 자, 이미 여기서는 OIS 기능을 켜고 동영상 촬영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둘 다 적용이 된 겁니다. 다만 조금 이렇게 바람이 휘청해서 카메라 화각이 좀 삐뚤어진 거야. 그거를 DIS로 보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안 되고. 5번 니은을 보면 기억이 촬영된 직후 카메라가 크게 움직여 DIS 기능으로는 DIS가 아니라 OIS가 되겠지, 그치? OIS 기능으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 따라 답이 2번밖에 없군요. 네. 질문 괜찮습니까요? 29에서 33번 특허와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럼 오늘은 여기 이 지문까지인가? 네. 이제 지문 하나 남았어. 유빈아 참어. 힘내. 기운 내시게. 문제 먼저 보고요. 어디 갔냐? 자, 내용 묻는 문제죠.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내용 묻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 포인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추론 형태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A를 적용해 보기를 이해해라. 그럼 A 보고 나서 적용시키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문맥상 A와 바꿔쓰기. 33번은 바로 해보죠. 33번 안 보이냐? 아, 미안. 이거는 단어 바꾸는 게 아니라 내용 바꾸는 거구나. 이건 문맥으로 좀 읽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특허권에 대한 개념 정의 나와 있습니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저기도 개념이네. 영업 비밀에 대한 개념. 자,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통실기술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자, 뭐 내용 간단합니다. 그쵸? 특허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세, 그치? 이 지식재산에 따른 과세 문제가 대두된다. 백그라운드, 배경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자, 법인세에 대한 개념 나와 있죠. 다음 단락.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 그치? 그러니까 세율이 낮은 곳에 회사를 만들어서, 그쵸? 그쪽으로 일감을 주고 그쪽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회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회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의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이해되니? 지우야, 이해됐어? 따라가면 돼.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 Z, 얘는 A국에다가 회사를 세우고, 그쵸? 그리고 B국에도 Z사의 자회사가 있어. 그러면 B국에서는 뭐 하는 거야? 로열티 주는 거야, 여기한테. 그치? 위에서 법인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재반 비용을 빼고 난 수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A국에 있는 Z회사한테 B국에 있는 Z회사가 그거 특허권 사용료 주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가 있죠? 그러면 세금 거의 안 나겠지, B국에 있는 Z회사는. 그러면 A국에 있는 Z회사는 어차피 A국이 법인세율이 낮으니까 세금을 더 그만큼 세이브할 수가 있죠. 이런 방법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세를 아끼려고. 자, 그 결과 Z사는
B사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그렇죠? 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 있는 자회사에서 로열티로 돈을 막 지불하니까 우리 저거 물건을 만들었지만 저 로열티를 이만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낼 세금은 그만큼 적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또 국가 차원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을 좀 주저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묶여 있고요. ICT 산업을 주도한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적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야, 완전 무슨 시소 게임이다, 그죠? 이해되니? 이게 좀 재밌는 거는 나 지금 머릿속으로 그 넷플릭스 중국 애들이 몰래 보는 거 생각하고 있거든. 예? 그것도 지적재산권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 뭐라고요? 지식 재산 보호가 약하면 지식의 진보가 정체돼요. 그러니까 중국 맨날 드라마 그따위로 만드는 거지.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소수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되고.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것이 당연하죠. 두 비용을 합쳐가지고 가장 적은 게 최적이란 얘기야.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것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대요.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어쩔 수 없죠.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수준이나 지위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도 뭐 한 30년 전에는 게임 같은 거 들어오면 다 카피하고 뭐 불법 복제하고 했단 말이야. 지금 거의 없지. 아, 있네. 거의 없지가 아니라 있네. P2P 사이트에서. 예. 나도 어제 만화 하나 다운받아 봤네. 어쨌든 간에 그래요. 29번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예, 지적재산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지요. 두 번째,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대상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없죠. 이거는 안 나타나 있었네. 3번,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 과세하는 제도 도입 배경. 이게 첫 번째 단락. 네 번째,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 어떻게 이용되는가? Z사를 예로 들어서 법인세를 깎는 방법 나타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론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닌 것은 2번. 자,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적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여러 국가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다 5번이죠, 뭐.
(31)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 일부다.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기업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자, 기업은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다. 그렇죠?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 높은 거 낮다. 세금 덜 내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일수록 우리 이윤 적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가설이 참이라면 뭐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업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1. 자, 그러면 네모안에 들어갈 말.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수입이 높으면 안 되죠. 2.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 오히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한테 로열티를 해줘야죠. 세금을 깎아야 되니까. 3.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높아야죠. 그치? 그래야지 세금을 깎지. 들렸고. 4.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답 4번이 되겠지. 그쵸? 지금 이해 안 돼. 간단히 생각해. 세율이 높을수록 높은 곳일수록 뭐라고 얘기하면 돼? 우리는 이번에 이윤이 적어요. 세금 낼 게 없어요. 이렇게 가야겠죠. 자, 32번에 A를 적용하여 보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이 맨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지식재산 보유의 최적 수준을 구하는 거였어. 유인 비용과 적금 비용의 합이 가장 낮은 것. 자, S국은 현재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자,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국가 수준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지적재산 보호가 잘 안 일어날 겁니다. 1.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의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길 당연히 바라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낮기 때문에. 두 번째, S국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지? 이거를 아까 지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인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3. S국에서 현재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자, 여기는 좀 우리가 보류를 좀 해야 될 게 S국에서 현재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 보통은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서 특허권을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재산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서 접근 비용을 높인다? 말도 틀렸죠? 오히려 접근 비용을 낮추고 싶겠지, 그치? 네 번째, S국의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죠. S국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그렇죠? 유인 비용이 요 부분, 그렇죠? 유인 비용, 발생한 손해가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접근 비용이 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지식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증가하는, 접근 비용은 올라갈 거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33번입니다.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비국의 자회사의 법인세가 부과될 이유를 최소화한다. 세금 깎는다는 얘기야.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B국의 자회사가 다 누가 봐도 이거죠. 다시 B국의 자회사의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이 말은 곧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줄인다가 아니라 이윤을 늘린다. 이게 되겠죠. 원래 말로. 따라서 답은 3.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2시간씩 뛰면서 좀 타이트하게 좀 달려 나갈 거야. 알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